형님, 법적으로는 형수님이 남이시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막내 동서 지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남이라고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를 남이라고 부른 건가요? 49제 자리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동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 음식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북어, 조림, 시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만든 송편, 그리고 계절 과일까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칼질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건 큰 시동생 영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오더니 제가 차린 상을 힐끔 보더라고요.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한편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시동생 영우가 왔고 마지막으로 막내 시동생 영민과 그 아내 지혜가 도착했어요. 지혜는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형님, 오랜만이에요라고 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집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시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요. 밥을 거의 다 먹을 즈음 큰 시동생 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런데 말이에요. 형님이 남기신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이제 49제를 지냈는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하기엔. 아니, 형수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둘째 시동생 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남기신 건물 세 채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이 집까지.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물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다니. 하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수님,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내 시동생 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에는 제 편이었던 영민이었는데 오늘따라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지혜가 슬쩍 그의 팔을 건드리는 게 보였어요. 형수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올해 68이시고. 그래도 정신은 멀쩡해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건물 관리라는 게 단순히 정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 관리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수리할 때도 생기고. 큰 시동생 영철이 말을 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둘째 시동생 영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듯 했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좀 도와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형수님 명의는 그대로 두고요. 아니면 큰 시동생 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형제들끼리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물려준 재산을 왜 시동생들과 나눠야 하는 거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그건 제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거예요.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뺏으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과 달랐어요. 탐욕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 시동생 영철의 눈빛이 그랬어요. 그때였어요. 막내 동서 지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요. 형수님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냥 남인 거죠. 남이라고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심지어 제 숨소리까지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그런 말을. 막내 시동생 영민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지혜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아니, 제가 잘못 말했나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시댁 식구들과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는 남인 거 맞잖아요. 지혜 씨, 제가 나직하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장만했고, 시동생들 결혼할 때도 다 챙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감정적으로는 물론 가족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군가 지혜를 말려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큰 시동생도, 둘째 시동생도, 심지어 평소에 제 편이었던 막내 시동생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미리 짜고 온 거라는 걸요. 형수님,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시동생 영철이 다시 서류 봉투를 밀어왔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한 재산 분할 방안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받는 순간 제가 그들의 제안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필요 없어요. 형수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서는 관리 못해요. 제가 40년 동안 이 집안 살림을 꾸려왔는데 건물 몇 채 관리 못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큰 시동생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형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둘째 시동생 영호가 형을 진정시켰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후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네요. 형수님, 도망가지 마시고 얘기 좀 합시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접시를 씻다가 그만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막내 시동생 영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남이라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이라고. 시동생들은 곧 집을 나갔어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두고 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 떠나고 나서야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영정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변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남이래요. 법적으로는 남이래요.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건강했던 때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떠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을 나누자, 관리를 못하실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는 남이다라는 그 말이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평생 아끼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통장, 인감, 건물 등기부 등본.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저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이었는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금고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영수가 내가 먼저 가면 이걸 열어봐.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손이 떨렸어요. 금고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서랍을 뒤지다가 남편의 낡은 지갑 안쪽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를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30년도 더 된 것처럼 보이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93년 3월 15일자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물 세 채의 원소유주가 바로 저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 시댁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시댁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산이 바로 지금의 건물 세 채였다는 것까지. 그럼 이게 다 원래 내 거였다는 말이야?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꼭 껴안고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걸 남겨뒀는지.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요. 시동생들아, 너희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나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반격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금고에서 서류를 발견한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어요. 1993년 3월 15일자 계약서,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재산 목록, 그리고 시댁의 빈문서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36이었어요.
민준이가 5살이었고 시아버님은 아직 건강하셨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큰 시동생 영철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시댁 명의로 거액을 빌려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린 거죠. 빚이 무려 5억이었어요. 1990년대에 5억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시아버님이 쓰러지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있었거든요. 건물 세 채였는데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저한테 물려주신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시댁 살림이 넉넉해서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가족이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건물들을 시댁 명의로 넘겼어요. 그리고 그걸로 빚을 갚았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만 알았어요. 시동생들은 몰랐죠. 단지 형님이 어떻게든 해결했다고만 알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날 보고 남이래. 서류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그런데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큰 시동생 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족회의 좀 하려고요. 가족회의라고요. 얼마나 정중한 표현인가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는 걸요. 무슨 회의인데요? 형님, 재산 정리건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도 모시려고요. 전문가라고요. 그 말은 곧 변호사를 뜻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큰 시동생 집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도 사실은 제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30년 전 제가 시댁을 구하지 않았다면 영철이는 지금 이런 집에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이미 다들 모여 있었어요. 큰 시동생 영철, 둘째 영호, 막내 영민,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특히 막내 동서 지혜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더니 과하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형님, 오셨어요?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그러실 것 없이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둔 채로요. 형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모셨어요. 큰 시동생 영철이 소개했어요.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한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재산 정리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투엔 존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처리해야 할 업무 대상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시동생들이 일렬로 앉아 있고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 같았어요. 제가 피고인이고 저들이 원고인 것처럼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큰 시동생 영철이 입을 열었어요. 그는 미리 준비한 듯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해야 해요. 건물 세 채의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계산해도 100억은 넘어요. 100억이라는 숫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 돈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요. 그런데
이게 다 형수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뭐요? 제가 끊어 물었어요. 형제들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둘째 시동생 영우가 끼어들었어요. 평소엔 말이 없는 사람인데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권리요? 형님도 저희 형제고 저희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전부 가져가신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님 재산이라고요? 30년 전에 이미 다 날아간 재산을 말하는 건가요? 시아버님 재산은 이미 없었어요. 다 빚으로 날아갔죠. 그래도 형님이 남기신 게 있잖아요. 그게 원래 아버지 재산에서 나온 거고요. 큰 시동생 영철이 우겼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하려는데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재산이 모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사모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형제분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면 양쪽 다 힘들어지거든요. 법정이라고요?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요?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형수님. 저희도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원만하게 형제들끼리 나눠 갖자는 거예요. 막내 시동생 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에 제 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지혜가 슬쩍 그의 손을 잡는 게 보였어요. 영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재산을 왜 나눠요? 형수님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말씀 좀 조심하세요. 큰 시동생 영철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저희가 뭘 빼앗으려고 해요? 원래 저희 거였던 걸 돌려받자는 거죠. 원래 당신들 거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그 서류들 말이에요. 하지만 공개하기 전에 저는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요? 민준이는 왜 안 왔어요? 아, 민준이요? 조금 있다가 온대요. 바빠서요. 둘째 시동생 영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민준이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듯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삼촌들. 민준이었어요. 제 아들. 42살이 된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민준이는 내 편이겠지. 내 아들인데. 민준아, 왔니? 제가 반갑게 불렀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 엄마. 삼촌들한테 연락받아서 왔어요. 삼촌들한테 연락받아서요. 저한테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요. 민준이는 제 옆이 아니라 시동생들 옆에 앉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 씨도 오셨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재산 분할 방안을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이 균등하게 사분할하는 방안, 두 번째는 사모님이 50%, 형제분들이 각각 16%씩 나눠 갖는 방안, 세 번째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왜 마음대로 분할 방안을 만들어요? 형수님, 일단 드러나 보세요. 싫어요. 제 재산인데 왜 제 허락도 없이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일단 드러나 봐요. 삼촌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요? 제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혼자서는 관리 힘들잖아요. 그리고 삼촌들도 할아버지 아들들이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그 빚을 갚았는지 아니? 그건 아빠가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저는 소리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했어. 내 돈으로.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무슨 소리예요? 큰 시동생 영철이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1993년 3월 15일자 계약서예요. 내 친정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건물 세 채의 소유권 이전 문서죠. 그게 무슨... 그때 영철 씨가 투자 사기 당했을 때 시댁이 5억 빚에 허덕일 때 그 빚을 누가 갚았는지 알아요? 제 손가락이 영철을 가리켰어요. 내가 갚았어요. 내 친정 유산으로. 그 건물 세 채를 시댁 명의로 넘겨서 말이에요. 큰 시동생 영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 재산은 원래부터 내 거였어요. 내 친정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거라고요.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시동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변호사는 당황한 듯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신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삼촌들한테 기 안 죽고 살 수 있었잖아요. 뭐라고? 맨날 삼촌들이 우리 무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빠만 좋아하시고 엄마가 진작 이 사실을 밝혔으면 우리가 떳떳할 수 있었잖아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아들이 지금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지 않아서라고요. 민준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맨날 참고 사시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차라리 진작 싸우셨으면. 가족이니까 그랬어. 제가 소리쳤어요. 가족이니까 참았어. 너희 삼촌들이 큰 실수를 했지만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입 다물고 산 거야.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엄마. 민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삼촌들은 엄마를 남이라고 하고 엄마는 혼자 싸워야 하고 차라리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삼촌들 말도 일리 있어요. 조금은 나눠주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다들 만족하고 끝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너마저, 제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민준이 말이 맞아요, 형수님. 막내 동서 지혜가 거들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양보라고요? 제가 지혜를 쳐다봤어요. 원래 내 거였던 걸 지키는데 왜 내가 양보를 해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는 다시 집어넣고요.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삼촌들도 가족이잖아요. 조금 나눠주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라고? 저는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편하게.
너는 몰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하나도 몰라, 민준아.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동생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영정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데 민준이까지 저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참은 게 잘못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줄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어머, 영수가?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순자야. 목이 메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고마워, 순자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밤이었지만 어디선가 새벽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온 거구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제 그 진실로 제 것을 지킬 때가 온 거예요. 순자가 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밤새 잠도 못 자고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운 거야?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어요. 들어와, 순자야. 저는 순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순자는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시동생들이 재산을 나누자고 한 것, 변호사까지 데려온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까지 그들 편을 든 것까지요. 그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순자가 분노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민준이가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내가 평생 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삼촌들 편을 들다니.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제 서류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영수가, 이거 진짜야? 응. 30년 전에 내가 시댁을 구한 증거야. 세상에. 순자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들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뭐? 시동생들 체면 구겨진다고? 영수가 지금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남의 체면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댁 체면, 남편 체면, 아들 체면.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알아. 이제 알아, 순자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순자가 눈짓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어제 집에 잘 들어가셨어?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응, 잘 들어왔어. 엄마, 어제 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삼촌들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잖아. 삼촌들 이유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민준아, 너는 어제 내가 보여준 서류 못 봤니? 봤어. 그래서 더 그래.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잖아. 차라리 삼촌들이랑 나눠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순자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민준이는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자야, 나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진작 말했어야 했나 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큰 시동생 영철이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형수님, 어제 보여주신 그 서류 말이에요. 저희 변호사가 검토해 봤는데요. 네. 30년도 더 된 일이고 형님 명의로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형제들도 권리가 있대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래 내 거였다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형제들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상속권이요? 시동생들한테 무슨 상속권이 있어요? 형수님, 화내지 마시고요. 법이 그렇다잖아요. 저희도 변호사한테 들은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그 사람들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야. 순자가 분노했어요. 법이 그렇지 않아. 형수님한테만 상속권이 있지 시동생들한테는 없어. 저 사람들이 이상한 변호사 데려와서 협박하는 거야. 정말? 그럼 내가 우리 사위한테 물어볼게. 사위가 법조인이잖아. 순자의 사위는 변호사였어요. 순자는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 그래. 사위 말로는 형수님한테만 상속권이 있대. 시동생들은 아무 권리 없어. 그럼 영철 씨가 거짓말한 거네. 그렇지. 형수님을 겁주려고 거짓말한 거야. 정말 치가 떨렸어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자가 있는 걸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순자 이모도 계시네요. 응. 순자가 나 도와주러 왔어. 도와준다니 무슨.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요. 법적 조치? 재산분할 소송을 한대요.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니까. 소송을 해? 당해보라고 해. 순자가 소리쳤어요. 이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 편인데. 내가 엄마 편이라고? 어제는 삼촌들 편 들더니. 순자의 말에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그건 제가 양쪽 다 생각해서. 양쪽을 다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 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삼촌들도. 삼촌들은 뭐? 삼촌들은 내 엄마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야. 이모.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저를 떠났다는 걸요. 민준아.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넌 정말 삼촌들이 옳다고 생각하니? 엄마. 내가 30년 전에 내 돈으로 시댁을 구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도
내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삼촌들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엄마, 나는 가족 아니야? 민준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도 가족이죠. 당연히. 그런데 왜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거야? 엄마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드는 거 맞아. 저는 일어났어요. 민준아, 오늘은 그만 가.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올게요.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가. 민준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순자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영수가 울어. 참지 말고. 그래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 품에 안겨서요. 그날 밤 순자는 집에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둘이서 남편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25이었던 저와 30이었던 남편.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이때는 정말 좋았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아 보였고 시동생들도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잘 따랐고 언제부터 변한 것 같아? 순자가 물었어요. 글쎄, 아마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 남편은 5년 전부터 암 투병을 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처음엔 병문안도 자주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어요. 남편이 오래 아프니까 그 사람들이 조급해진 것 같아. 형님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형수한테만 다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말이야. 정말 추잡한 사람들이네. 순자가 혀를 찼어요. 형제가 아파 죽어가는데 재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페이지를 넘기다가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이 나왔어요. 5살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참 귀여웠는데 지금도 내 아들이야 영수가. 알아. 하지만 이제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아직 포기하지 마. 민준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들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 우편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어봤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통지서였어요. 박영철, 박영호, 박영민이 원고였고 저는 피고였습니다. 순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소송을 걸었어. 순자가 서류를 받아 읽어봤어요. 이 파렴치한 것들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를 구해야지. 제대로 된 변호사 말이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걱정하지 마. 우리 사위가 도와줄 거야. 일단 상담받아보자. 그날 오후 순자 사위인 강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모님이 100% 이기실 겁니다. 정말요? 네. 시동생들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재산이 모두 돌아가신 남편분 명의였고 배우자인 사모님이 상속받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30년 전에 제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미 남편분 명의였고 사모님이 상속받으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 항소하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길면 1년,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2년이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과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 산소가 있는 공원묘지에 들렀어요.
순자도 함께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눈물이 또 났어요. 당신 동생들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간대요. 당신 아들도 내 편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진작 말했어야 했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이제 정말 싸워볼게요. 내 것은 내가 지킬게요. 순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영수가.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때야. 무덤 앞을 떠나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순자라는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이 남긴 일기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영수가, 내가 먼저 가면 힘들 거야. 특히 내 동생들 때문에. 하지만 너는 강한 사람이야. 40년을 함께 살면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그 강함을 내 자신을 위해 써. 더 이상 참지 말고 당당하게 내 것을 지켜. 나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기장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울 거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순자 사위인 강 변호사를 만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변한 거죠. 순자는 매일 우리 집에 와줬어요. 혼자 두면 무너질까봐 걱정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영수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내가 해줄게. 순자가 냉장고를 뒤지며 물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계약서, 시댁 빈문서,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일기장까지. 순자야, 나 생각해봤어. 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30년 전 일도 내가 뭘 했는지도 다 밝힐 거야. 순자가 냉장고 문을 닫고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 준비된 거야? 응. 이제 준비됐어. 순자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영수가, 그거 알아?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그냥 오랫동안 그 강함을 숨기고 산 거지. 강했다고? 그럼.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 선생님이 남학생들 편들 때 넌 혼자 맞서 싸웠잖아. 그때 우리 반 여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저는 원래 참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죠. 시댁 며느리가 되면서, 아내가 되면서, 엄마가 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영수가. 내 본 모습으로. 그날 오후 순자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명희였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야. 명희는 여전히 활발했어요. 순자에게서 제 상황을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순자한테 들었어. 시동생들이 완전 미쳤나 봐? 명희야. 아니, 40년 동안 헌신한 형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게다가 원래 내 돈이었다며? 명희의 분노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적어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영수가, 우리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일단은 증인이 필요해. 증인? 30년 전 일을 증언해줄 사람. 혹시 명희 너 그때 기억나?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지. 내가 친정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 그때 갑자기 내가 시댁일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순자가 말했던 거 기억나? 그래, 그때였어. 시댁이 파산 위기였을 때. 나도 증언할 수 있어. 비록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내가 친정 유산 문제로 고민했던 건 봤으니까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시동생 영민이었어요. 형수님,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너무 형들 말만 듣고 형수님 입장은 생각 안 했어요. 어젯밤에 지혜랑 크게 싸웠어요. 지혜가 동네에 형수님 나쁜 소문 퍼뜨리는 걸 알았거든요. 소문이요? 네. 형수님이 재산 독차지하려고 시동생들 무시한다는. 정말 죄송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지혜가 그런 짓까지 했다고요? 영민 씨,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네, 형수님. 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형수님이 등록금 대주신 거 알고 있었어요? 네.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자꾸 형들 편을 들라고 해서 제가 너무 약했어요.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법정에서 형수님 편을 들어도 될까요? 30년 전 일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제 등록금 이야기라도. 영민 씨,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순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봐, 양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게. 그래도 영민이는 원래 착했어. 아내가 문제지. 다음 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대. 시동생들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한다며? 혼자 100억을 다 가지려고 하나 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혜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영숙 씨, 소문 들었어요. 네. 근데 진짜예요? 시동생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 아니에요. 그게 원래 제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여기서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정이 복잡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자 순자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영수가,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내가 욕심 많아서 시동생들 괴롭힌다고. 알아. 방금 슈퍼에서 경험했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도 진실을 알려야 해. 어떻게? 동네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3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거짓말에는 진실로 맞서야 해.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제 또래 할머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순자와 명희도 함께였어요. 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중 몇몇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시동생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을 나눠달라고요. 그거 우리도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들어주세요. 30년 전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30년 전 큰 시동생이 투자 사기를 당한 일, 시댁이 파산 위기에 처한 일, 그리고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건물 세 채로 시댁을 구한 일까지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원래 당신 거였다는 말이에요? 네. 제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들은 그걸 몰라요. 시댁 재산인 줄 알고 있죠. 경로당이 술렁였어요. 그럼 30년 동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시동생들이 평생 죄책감 안고 살까 봐요. 어머나.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동생들이 형수님을 법정에 세운다고요? 네. 세상에 그럴 수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를 수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숙 씨,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경로당을 나서는데 한결 마음이 가벼웠어요. 순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봐, 진실은 통하잖아. 그래도 다 믿을까? 믿는 사람만 믿으면 돼. 중요한 건 내가 당당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큰 시동생 영철이었습니다. 형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30년 전 일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문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요. 금고에서 찾은 서류들. 그건.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수님, 우리 법정에서 봐요. 거기서 판단받읍시다.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의연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묻었어요. 영수가 무섭지 않아? 무섭긴 해. 근데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순자가 웃었어요. 넌 정말 변했어, 영수가. 예전에 내가 돌아왔어.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다시 앉았어요. 일기장을 펼쳐 남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40년을 보면서 확신했어. 그 강함으로 이제 너를 지키고 있어요, 여보. 우리 재산, 아니 내 재산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내 재산이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가 옆방에서 자고 있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싸움이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순자, 명희, 그리고 영민까지 제 편이 생겼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제 편이 되었으니까요.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이 서류들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서류의 진위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30년 전 상황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시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혹시 다른 증인이 있나요?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전 그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순자요. 제 친구 순자가 알아요. 직접 보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친정 유산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다른 분은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아, 은행 직원이요. 은행 직원이요? 네. 30년 전에 친정 건물을 시댁 명의로 이전할 때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았거든요. 그때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은행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강 변호사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예요. 은행 거래 기록이라면 30년 전 것도 조회할 수 있어요. 어느 은행이었죠? 한국은행 종로지점이었어요. 좋아요. 제가 조회해 볼게요. 일주일 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찾았어요. 1993년 3월 18일 한국은행 종로지점에서 5억 원이 인출되어 시댁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기록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사모님 명의 계좌였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돈이요. 그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네요? 완벽해요. 이걸로 우리가 이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엄마 삼촌들이 합의하자고 해. 소송 취하하고 재산 3분의 1씩 나누자고. 싫어. 엄마, 왜 내가 합의를 해야 해? 원래 내 거였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민준아.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럼 뭔데? 내 존재를 인정받는 거야. 40년 동안 나를 남이라고 부른 사람들한테서 엄마, 민준아, 넌 앞으로도 내 편이 아닐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나도 힘들어, 엄마. 엄마도 내 엄마지만 삼촌들도 내 가족이잖아. 알았어.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자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거실로 나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져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무섭긴 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3년 3월, 그날도 이렇게 추운 밤이었어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5살 민준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흔들림 없던 남편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철이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5억이야. 5억을 날렸어. 그것도 아버지 명의로 빌린 돈으로.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1993년에 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충격 때문에. 그날 밤 저희는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님은 병원에 계셨고 시어머님은 울고만 계셨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아. 집도 다 넘어가고 가게도 다 넘어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큰 시동생 영철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집안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잘못은 했지만 고의는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돈 안 갚으면 집 넘어간다. 재산 다 압류할 거야. 시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참담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조문객인 척하고 와서 압박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남편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내 거잖아. 내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거고.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집안을 살려야 해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민준이한테 물려줘야 할 거고.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영철 씨한테도 다른 동생들한테도. 왜? 영철 씨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형수한테 신세졌다는 걸 알면 편하게 못 살 거예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사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친정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세 채를 담보로 5억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사모님, 이 큰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시댁 빚을 갚으려고요. 그럼 시댁 명의로 이전하시는 게 어때요? 그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그래야 할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 친정 유산은 시댁 명의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어요. 채권자들이 물러가고 집안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동생들은 형님이 어떻게든 해결했다고만 알았어요. 특히 영철은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형수님, 형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셨대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남편이 알아서 한 일이니까.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 후 30년 저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명절 때 혼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그게 제 이유였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공판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제 옆에 앉았어요. 준비됐어? 응. 이제 다 말할 거야. 30년 동안 숨겼던 거 후회 안 해? 아니, 그때는 그게 맞았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야. 법원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큰 시동생 영철, 둘째 영호, 그리고 막내 영민까지. 영민이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형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큰 시동생 영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요. 합의하면 안 될까요? 싫어요. 형수님도 참. 영철 씨.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 법정에서 들으실 이야기 준비하고 들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동생들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박영숙은 고인 박영수의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는 원래 고인의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가족 재산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에게도 권리가 이에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그 재산은 원래 피고의 친정 유산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1993년 3월 15일자 계약서, 은행거래 기록,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유언장까지. 1993년 3월 원고 박영철 씨가 투자 사기를 당해 시댁이 5억 원의 빚을 지게 됐을 때 피고는 자신의 친정 유산인 건물 세 채를 담보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큰 시동생 영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당시 은행 담당 직원이었던 김영미 씨입니다. 50대 여성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1993년 3월 한국은행 종로지점에서 근무하셨죠? 네. 당시 피고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큰 돈을 인출하시면서 시댁 빚을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댁 명의로 이전하는 게 낫겠다고 조언드렸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피고의 친정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판사님이 원고 측을 쳐다봤습니다. 원고 측에서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시동생들의 변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원고 박영철 씨, 1993년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큰 시동생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때 누가 빚을 갚았습니까? 저는 형님이 갚은 줄 알았습니다. 형님이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박영숙 씨, 왜 30년 동안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고요? 네. 시동생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다른 가족들이 불편할까봐, 그냥 저 혼자 알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밝히시는 이유는 그 가족들이 저를 남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저를 남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래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거였다고. 제가 이 집안을 구했다고.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큰 시동생 영철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영철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미안해 하실 건가요?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판결 나오고 나서요. 그때 민준이가 왔어요. 제 아들이 법정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엄마, 나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나는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합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은 원래 피고의 친정 유산이었고 피고가 시댁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산은 전적으로 피고 박영숙의 것입니다. 판결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시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특히 영철은 울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안을 망칠 뻔했는데 형수님이 구해주셨는데 제가 형수님을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자가 물었어요. 이겼는데 왜 안 기뻐 보여? 글쎄, 이긴 건 맞는데 뭔가 다 잃은 것 같아. 가족을 말하는 거야? 응.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넌 가족을 잃은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을 찾은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잃은 게 아니라 찾은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이제 뭐 하냐고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나답게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동생들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민준이한테서도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순자가 매일 와주긴 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긴 건가, 진 건가? 법적으로는 이겼어요. 재산도 지켰고요. 하지만 가족은 모두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엄마 집으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민준이가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앉아. 엄마, 나. 민준이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뭔데? 엄마, 삼촌들이 많이 힘들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특히 큰 삼촌이 매일 술만 마신대.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했는데 형수님이 구해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그건 큰 삼촌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도 좀 이해해줘. 삼촌들도 사람인데. 민준아.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날 남이라고 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소송 걸었을 때 넌 누구 편이었어? 엄마, 나도 힘들었어. 엄마도 내 엄마지만 삼촌들도. 그만해.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 말 이제 지겹다. 양쪽 다 가족이라는 말. 엄마, 민준아, 넌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었어. 한 번도.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엄마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삼촌들하고 완전히 등지고 살라고? 아니, 그냥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었어. 한 번만이라도. 나는 중립을 지키려고. 중립이라고? 제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가족 문제에 중립은 없어. 중립이라는 건 결국 강한 쪽 편을 드는 거야. 약한 사람은 혼자 싸우라는 거고. 엄마가 약했어? 엄마가 이겼잖아. 법정에서는 이겼지. 하지만 너한테는 졌어.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라. 이제 엄마가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들었어. 순자야, 나 잘한 거 맞지?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이니까.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이니까 그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5살 때 처음 유치원 가던 날, 10살 때 자전거 배우던 날, 20살 때 대학 합격하던 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민준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민준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막내 동서 지혜였어요. 형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놀랐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지혜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 욕심도 있었고,
형님을 질투하기도 했어요. 질투요? 네. 영민이가 항상 형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형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게 싫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형님을 나쁘게 만들려고 했어요. 동네에 소문도 퍼뜨리고 영민이를 부추겨서 형들 편을 들게 하고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민이가 자꾸 집을 나가겠대요. 저 때문에 형수님을 배신했다고, 자기는 형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형님, 영민이한테는 화 풀어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한참을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못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영민 씨한테는 전해주세요. 형수가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영민 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지혜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지혜가 떠나고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게 뭘까?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그때 또 누가 왔어요. 이번엔 둘째 시동생 영호였습니다. 형수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영호는 평생 저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말이 없고 계산적이었죠. 들어오세요. 영호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설명하러 왔어요. 설명이요? 네. 왜 제가 형수님을 그렇게 대했는지. 영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평생 형님한테 열등감이 있었어요. 형님은 장남이었고, 아버지가 사랑하셨고, 모든 게 형님 위주였죠.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뻤어요.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형님이 떠나도 형님의 그림자는 여전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네. 인정해요. 저는 형수님을 시기했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 가지고 싶었죠. 영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겠더라고요. 형수님이 집안을 구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형수님을 괴롭혔어요. 그게 저예요. 한심하고 못난 인간.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수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저희가 나쁜 거였다는 걸. 영호가 일어났어요. 형수님, 저는 더 이상 형수님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도 말리겠어요. 형이 요즘 자책하면서 술만 마시는데 그건 형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영호가 떠난 후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과하러 오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순자와 명희가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사 갈래. 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힘들어. 영수가 진정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만 생각하게 돼.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혼자 살래. 조용하게.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첫 돌 사진, 남편과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산 도라르방 인형, 시어머님이 주신 금반지. 하나하나가 다 아팠어요. 새벽 2시쯤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이 시간에 왜? 엄마, 나 잘못했어.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없었어. 내가 엄마 편을 안 들었어. 민준아, 일어나. 아니야. 안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며칠 동안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삼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아들마저 편 안 들어주고.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알았어. 중립은 없는 거. 엄마 편이 아니면 결국 엄마적인 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엄마,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나 정말 이제는 엄마 편이 될게. 저는 민준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아니야. 엄마가 바란 게 당연한 거였어. 아들이 엄마 편 들어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진짜로 제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이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진짜 우리 편으로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화해하고 며칠 후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막내 시동생 영민이었어요. 형수님, 저희가 형수님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형님들이랑 함께요. 무슨 일인데요?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법정에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 시동생 3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민준이와 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 시동생 영철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수님, 영철이 말을 시작하려다 목이 메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형수님, 저는 정말 인간 쓰레기예요. 영철 씨,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고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형님이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몰랐지만 형님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형수님이었어요. 형수님의 친정 유산으로 우리 집안을 구하신 거였죠. 영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제가 이 은혜를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형수님을 괴롭혔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죄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둘째 시동생 영호도 일어났어요. 형수님, 저도 사과드려요. 저는 형님한테 평생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수님까지 미워했던 것 같아요. 영호 씨.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형수님이 우리 집안의 은인이셨다는 걸. 그런 분을 제가 괴롭혔어요. 막내 영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저는 말도 못해요. 형수님이 제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셨는데 저는 아내 말만 듣고 형수님을 배신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동생 3명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들. 형수님, 일어나라니까요. 시동생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 일을 숨긴 건 여러분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였어요. 특히 영철 씨. 당신은 고의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철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만 그 비밀을 공유했어요. 여러분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형수님. 하지만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제 실수였나 봐요. 진실을 숨기면 언젠가는 왜곡된다는 걸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말했어야 했어요. 이 집안을 구한 건 나다라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시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 잘못은 뭔지 아세요? 제 희생을 당연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명절 음식도 혼자 만들고 시부모님 병수발도 들고 여러분 결혼할 때도 다 챙겼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당연해졌어요. 형수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형수님.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남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당연한 거였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영민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명절에 오시면 음식은 같이 준비할 거예요. 제가 혼자 다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시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제 의견도 물어보세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저를 남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요, 형수님.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요. 저희가 기다리겠어요. 그때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삼촌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준아, 저는 그동안 중립을 지키려고 했어요. 엄마도 가족이고 삼촌들도 가족이니까요. 민준이가 시동생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중립은 없어요. 엄마가 힘들 때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들이에요. 앞으로는 저도 엄마 편이에요. 삼촌들이 엄마를 힘들게 하면 저는 삼촌들한테 맞설 거예요. 영철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준아, 잘 생각했다. 내가 형수님 편이 되는 게 맞아. 그때 순자가 일어났어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순자야. 저는 영숙이 친구예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죠. 순자가 시동생들을 쳐다봤어요.
제가 영숙이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이 친구는 원래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참고 산 거죠. 앞으로 영숙이를 함부로 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친구니까요.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형수님한테 좋은 친구가 계셔서 그날 오후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시동생들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형수님,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기다릴게요. 모두 떠나고 민준이와 순자만 남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그래. 응.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아서 좋았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넌 정말 대단해. 저렇게 당당하게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다니.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시동생들이 다녀갔어요. 모두 사과하더라고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됐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가족들이 깨달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여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영정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큰 시동생 영철에게서 택배가 왔어요.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형수님께 30년 전 형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이 돈은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형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형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 올림. 통장을 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택배 상자에 넣고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영철 씨, 이거 받을 수 없어요. 형수님, 제 마음만. 영철 씨 돈은 영철 씨가 쓰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음 명절 때 우리 같이 음식 만들어요. 저 혼자 하지 말고. 전화기 너머로 영철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형수님. 꼭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민준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등산 갈래요? 등산? 응. 엄마랑 단둘이.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좋아. 가자.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작년 추석만 해도 저는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죠. 시동생들은 오후에 와서 식사만 하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추석 전날 오후 막내 동서 지혜가 먼저 왔어요. 형님, 제가 나물 좀 무치러 왔어요. 지혜 씨,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지혜는 정말로 에이프런을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을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맞아요? 잘하네요. 간이 딱 맞아요. 지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형님,
저 그동안 요리를 배웠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었거든요. 지혜 씨, 이제부터는 명절 때마다 올게요. 형님 도와드릴게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요. 추석 당일 아침 둘째 동서가 왔어요. 갈비찜 재료를 들고요. 형님, 제가 갈비찜 만들어도 될까요?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만들어요. 둘이서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며 서툴게 하는 동서를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서툴죠? 아니에요. 처음 치고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와서 배울게요. 형님한테. 오전 10시쯤 시동생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시동생 영철이 과일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님, 제가 과일 준비할게요. 영철 씨가요? 네. 저도 이제 배워야죠. 영철은 서툴게 사과를 깎았어요. 껍질이 두껍게 벗겨지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시동생 영호는 청소를 자청했어요. 형수님, 제가 마루 좀 닦을게요. 영호 씨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막내 시동생 영민은 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어요. 형수님,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씩 알려줬어요. 어떤 음식을 어디에 놓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시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도 와서 도왔어요. 엄마, 내가 전 부칠게. 민준이가 전을 부칠 줄 알아? 유튜브 보고 배웠어. 엄마가 평생 혼자 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나도 배워야지. 아들이 서툴게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일시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모두 함께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보이죠?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큰 시동생 영철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영철이 술잔을 들었어요. 형수님, 그리고 민준이. 우리 다 같이 건배를 했으면 해요. 무슨 건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건배요. 모두가 술잔을 들었어요. 저는 식혜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형수님이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연한 건 없다는 걸요.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형수님을 도울 거예요. 명절마다 함께 준비하고 형수님이 힘드시면 저희가 나서겠어요. 둘째 시동생 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막내 시동생 영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의 진심이 느껴져요. 형수님.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배우는 거죠. 시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두 번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형수님. 저희 평생 할 거예요. 우리는 건배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남아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민준이가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둘이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한 거야? 삼촌들을?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그럼.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엄마는 정말 대단해. 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용서하려고 하잖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민준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응? 나를 위한 거야. 미움을 안고 사는 건 힘들거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엄마 편이 됐어야 했는데. 알아. 이제 알잖아. 앞으로는 정말 엄마 편이 될게. 고마워, 민준아. 설거지를 마치고 민준이도 돌아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순자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어제 명절은 어땠어? 좋았어. 다들 와서 도와줬어. 정말 대단하네.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넌 정말 잘 해냈어.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다 내가 한 거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이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냐고? 응. 넌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뭘 하고 싶을까? 글쎄,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제주도.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던 곳. 좋지. 우리 같이 가자. 정말? 그럼 명의도 불러서 셋이 가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영수가 뭔가 배워보는 건 어때? 배워? 응. 그림이나 글쓰기, 악기 같은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사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 젊었을 때. 그럼 배워. 지금이라도 68살에 피아노를 배워? 왜 안 돼?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순자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해볼까? 그래, 그렇게 해. 우리는 깔깔 웃었어요. 마치 소녀처럼요. 일주일 후, 저는 정말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성인반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떨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젊었고 저만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환영해요. 피아노 처음이세요? 네. 평생 해보고 싶었어요. 멋지세요. 시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서툴게 건반을 눌렀어요. 도, 레, 미, 파, 솔. 소리가 났어요. 제 손에서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 오늘 피아노 배웠어. 정말? 엄마가? 응. 재밌더라. 대단하다, 엄마. 나도 언젠가 엄마 연주 들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1년 후에 들려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오늘 피아노 배웠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68살에 새로운 걸 배우니까 신기해요.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일기장에 남겨준 말들,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한 것 같았고, 민준이까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들 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변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박영숙으로서요. 지켜봐 주세요, 여보. 하늘에서 2달 후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걸 보면서요. 민준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렀습니다. 엄마 뭐해? 눈 구경. 예쁘다 그치? 응.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다음 달에 승진해.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그런데 왜? 승진하면 더 바빠질 것 같아. 엄마 자주 못 올 수도 있어.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내일 열심히 해.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정말? 응. 엄마도 이제 할 일이 많거든. 뭐? 피아노 배우고 순자랑 여행 다니고 명희랑 요가도 하기로 했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엄청 바쁘네. 그래. 바빠.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 행복해.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에 삼촌들이랑 같이 파티하는 거 어때? 다 같이? 응. 가족끼리.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크리스마스 날 모두가 우리 집에 모였어요. 시동생들과 그 가족들, 민준이, 그리고 순자와 명희까지. 거실은 북적거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케이크 가져왔어요. 형님, 제가 치킨 시켰어요. 형수님, 샐러드 제가 만들었는데 맛 좀 봐주세요. 모두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형수님, 큰 시동생 영철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영철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저희 삼형제가 모아서 준비한 거예요.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예쁜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형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30년 전 은혜, 40년간의 헌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는 목걸이를 들어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민준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있어. 민준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야. 엄마랑 순자 이모, 명희 이모 셋이서 가는 거. 민준아, 엄마 여행 다녀와. 그리고 마음껏 즐겨. 내 엄마니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민준아. 순자가 박수를 쳤어요. 모두들 박수.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거실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떠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40년 동안 당신 그늘에서 살았어요. 행복했지만 저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찾았어요. 박영숙이라는 사람을요. 저는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쳤습니다. 음이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안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제 손에서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만드는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따뜻한 봄이 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제주도 바닷가에서 순자 명희와 함께 웃고 있는 제 사진. 피아노 발표회에서 서툴지만 당당하게 연주하는 제 모습.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고 있는 우리들. 민준이가 찍어준 사진들이 앨범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영숙의 인생, 2막. 68살에 시작된 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